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복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과식은 독이고 공복은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식은 우리의 몸에 다양한 이상을 초래하고 공복은 그 힘으로 모든 신체 이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요시노리 오수미 교수가 밝혀낸 바로 자가 포식에 근거한 건데요. 자가 포식은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스스로 먹는다. 이런 뜻을 가져서 자가 포식, 오토파지라고 얘기하죠. 자가 포식이란 세포가 영양소 결핍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스스로 제거해서 에너지를 얻는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아오키 아츠시라는 의학 박사님이신데요. 당뇨병 클리닉의 원장이기도 하고요. 감기부터 생활습관병에 이르기까지 여러 증상의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환자들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안해낸 궁극의 식사법,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의 중심은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바로 공복 시간을 만들기, 바로 공복의 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잠이 쏟아진다. 최근에 위가 약해진 것 같다. 금세 피로가 몰려온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하더라도 허둥대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런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체력 저하나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과식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질의 과다 섭취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일일 삼식, 즉 삼시세끼는 그 자체만으로도 과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식이라는 것은 몸에 다양한 이상을 초래하고 암, 당뇨병, 치매, 고혈압, 내장지방, 피로, 나른함, 노화 이런 것들의 신체적인 이상을 공복의 힘으로 물리치자고 제안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어떤 공복? 바로 수면 8시간, 공복 8시간, 총 16시간이 되죠. 이런 16시간의 공복의 힘, 그 공복력으로 암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 16시간의 공복이 몸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만성적인 과식, 당질의 과다 섭취, 이것은 몸에 독이 된다고 하고요. 그 독이 바로 몸에 다양한 이상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식은 비만을 부르고요. 비만은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식하지 않는 습관. 그것도 만성적인 과식은 굉장히 해롭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기를 쉬게 해주는 시간, 그 공복의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과식은 결국 내장을 피로하게 만드는 일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위장과 간장이 소화시키려면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되죠. 근데 원래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음식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면 내장은 쉼없이 일을 해야 하고 마침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더러 노폐물을 깨끗이 배출하지 못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당질과 지질의 일부는 뇌와 근육, 내장 등이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근육과 간장에 저장되는데 여기에서도 다 흡수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세포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에너지보다 많이 먹으면 내장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그만큼 지방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게 되면 특히 내장 지방에서는 유해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당치를 상승시키고 고혈압, 혈전 형성 등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거죠. 그런 유해 호르몬은 만성 염증 상태도 불러와서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과식은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화도 촉진시키는 거죠. 과식은 피로와 나른함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의 동맥경화성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나아가서는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대인의 식사는 특히 당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당질의 과다 섭취, 그것도 만성적인 당질의 과다 섭취는 다양한 질병의 온상이 된다고 합니다. 식품 각각에 들어있는 당질은 소량일 수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을 당질 과다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당질 과다 섭취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당질이 혈당치를 빠르게 상승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혈당치가 오르면 다량의 인슐린이 분비돼서 또 빠르게 혈당치가 내려가게 하고,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혈당치의 심한 변화는 식후 몰려오는 졸음, 나른함, 초조함 등의 증상을 초래하고요. 이런 만성적인 당질의 과다 섭취로 인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포가 점차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요. 췌장이 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풀가동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서 췌장이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저하되는 2형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온몸의 혈관이 손상을 입어 망막증, 신증, 심근경색과 뇌경색, 치매, 암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혈당치를 내리고 지방을 분해해서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식사로 섭취하는 칼로리 줄이기, 당질 줄이기 등등 다양한 식사법들이 있지만 저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바로 공복 시간 만들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공복과 만복, 이것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뤘었거든요. 우리 몸에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면 우선 내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죠. 그러면서 혈당치도 서서히 내려가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진되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몸이 지니고 있는 자가포식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바로 세포 내 오래된 단백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활동인 건데요. 공복 시간을 만들면 내장의 피로를 해소해서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향상된다는 거고요. 혈당치가 내려가고 인슐린의 적절한 분비가 촉진되면서 혈관 장애가 개선되고요. 지방이 분해되어 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가 개선되고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신체적 이상과 노화의 진행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몸의 리셋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은 최고의 약이 된다는 거죠.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려면 연속적으로 16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수면 시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 매일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해 주 1회만 실천해도 리셋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평일에는 13시간에서 14시간, 휴일에는 24시간의 공복 시간을 만들어서 몸을 리셋하고 있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한 번씩 24시간의 공복을 충분히 해주는 거죠. 근데 24시간 공복이라고 하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 밤에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조금 늦게까지 잠을 자고 나서 점심 한 끼 정도 거르기만 하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도 사실 직업 특성상 나름대로 식사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대요. 그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평소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식과 당질 과다 섭취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새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고 대사증후군 체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10년 40세의 나이에 설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듣게 되었대요. 수술을 무사히 했긴 했지만 자신의 그런 평소 생활이 계속된다면 암이 다시 재발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다양한 서적과 논문을 읽으면서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환자의 치료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거죠. 어떤 식사를 해야 가장 무리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질병을 멀리할 수 있을까? 그 결과 저자가 도달한 답은 공복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의 식습관에 익숙했던 탓에 한동안은 공복을 유지하면서도 배가 고파서 견과류를 꽤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몸이 이 식사법에 익숙해졌고 4개월 뒤에는 내장 지방으로 인한 복부 비만도 해소되었고 최대 78cm까지 늘어났던 허리둘레는 70cm가 되었고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복 시간을 만들어 가면서 어렵고 귀찮은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내장의 피로가 해소되고 혈당치가 내려가고 지방도 줄고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몸의 이상과 질병,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복이란 최고의 명약으로 질병과 피로,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암을 극복한 의사가 직접 실천한 공복이라는 최고의 약, 이 공복의 힘으로 모든 신체 이상을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는 왜 과식이 독이고 공복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는지 위장의 입장도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이 책은 일일 삼식을 하면 내장기관이 충분히 쉬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위장을 비롯한 내장기관이 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음식물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은 바로 소화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평균 2~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것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 소화가 오래 걸리는 것은 4~5시간 정도도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식사를 하고 위가 텅 비는 시간은 보통 3시간 정도라고 볼게요. 그 후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장 속에서 긴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물을 섭취하죠. 그렇게 섭취한 음식물을 우리의 몸이 완전히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식물은 우리는 10분, 20분, 30분 그렇게 먹고 끝나는 거지만 위를 거치고 소장, 대장을 거치는데 하루 동안에 장 속에서 긴 여행을 시작한다는 거죠. 장은 그만큼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음식물을 처리해야 하는 건데요. 먼저 식사를 하고 위가 텅 비는 시간, 3시간 또는 4~5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소장은 위에서 내려보낸 소화물을 5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분해해서 수분과 영양분의 80%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수분을 15시간에서 20시간에 걸쳐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 3회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3회를 다 푸짐하게 먹게 되면 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소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피폐해져 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화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위장의 기능도 둔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화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위장이 쉽게 지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일 3회, 즉 삼시세끼를 부지런히 다 챙겨 먹게 되면 위장이 피폐해지면서 몸에 다양한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우선 위장이 피로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미량 원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쉽게 피로와 나른함을 느끼면서 피부와 머리카락의 상태도 나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속쓰림, 복부 팽만, 식욕 부진과 같은 증상도 생기기 쉽다는 거죠. 속쓰림은 식도와 위 사이의 근육이 약해지고 위장 입구 부분의 수축이 잘 안 되어서 위액이 식도로 역류해 생긴다고 합니다. 복부 팽만은 위의 기능이 떨어져 소화에 시간이 걸리고 음식이 위에 계속 남아 생기는 증상으로 위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식욕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을 느끼는 횟수가 증가했다. 예전에 비해 식욕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위가 지쳐서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장 같은 경우에는 장이 지치고 기능이 둔해지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음식이 장내에 남게 되고 이것이 부패해 암모니아 등의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장 속에는 3가지 종류의 장내 세균이 존재하잖아요. 먼저 소화를 돕고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익균, 거기에 장내를 부패시켜 질병의 원인을 만드는 유해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몸이 약해지면 유해균으로 변하는 기회감염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사회와 똑같이 건강할 때는 유익균이 증가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장 속에 노폐물과 몸에 불필요한 것,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유해균이 늘고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장의 기능이 점점 둔해지고 변비나 설사 등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노화나 위의 피로 때문에 위액이 감소해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오면 이건 역시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트려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채취가 심해지며 때로는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장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고 몸에 불필요한 것과 노폐물을 배설할 뿐 아니라 체내로 침입하려는 이물질, 바이러스나 독소 등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몸을 지키는 면역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중요한 역할까지 하는데 장의 기능이 떨어져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나 폐렴 등의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고 알레르기도 심해지고 암의 발생과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삼시세끼의 식사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아니, 간의 피로는 위장의 그것 이상이라 해도 좋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입으로 식사를 하지만 음식물이 입에 넣어진 이후에 진정한 식사는 그때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먹었을 뿐이고 우리의 몸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때부터 식사가 정말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간도 우리의 몸에서 정말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는데요. 식후 몸에 들어온 영양을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고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음식에 들어있는 알코올과 암모니아 등의 독소를 처리하거나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담즙을 만드는 등등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와 식사의 간격이 좁고 음식물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 간 또한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거죠. 피로에 지쳐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원래 간에서 해독되어야 할 독소나 노폐물이 체내에 남게 되고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몸이 만성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행위를 흔히 음식을 입에 넣는 것, 음식이 목을 통과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 이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하지만 음식을 먹은 뒤에 몸속에서는 각 장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음식물이 목을 통과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식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몸도 마음도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내장 기관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정말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충분한 공복의 시간, 음식물의 긴 여행이 진행되는 18시간 정도의 공복, 저녁을 먹고 나서 그리고 수면을 포함해서 이런 정도의 간격은 이 책에서는 16시간, 그리고 기적의 하루 두 끼 건강법이라는 그 책에서는 18시간의 공복,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18시간의 공복, 그 시간을 주어서 우리의 몸속에서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일일 16시간 또는 18시간의 공복, 거기에 매일 쾌변, 그것이 바로 건강의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 흡수되고 배설까지 잘 이루어진 거니까요. 결국 이런 공복의 시간으로 내장이 쉴 수 있게 시간을 준 사람은 매일 몸을 쉬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식사라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과식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맛있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이 정작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습관이나 타성에 젖어 또는 먹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음으로써 몸에 손상을 준다면 사실 식사라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러분의 내장 기관은 간절히 휴식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인 한 명이 필요로 하는 일일 권장 칼로리는 자연히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식사의 질뿐 아니라 양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일 삼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삼시세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게 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활동하는 시간의 3분의 1의 에너지를 다른 일에 쓰도록 제한합니다. 먹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죠. 자연치료를 연구한 미국의 건강 컨설턴트 하비 다이아몬드 이분에 의하면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으로 볼 때 하루에 먹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정도로 식사는 바로 먹는다라는 행위는 영양을 섭취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내장기관을 풀 가동시켜 몸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즉 식사, 먹는다는 행위는 영양과 동시에 피곤함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식후 만성적인 졸음은 혈당치가 오르고 있다는 증거래요. 혹은 밥과 면류, 빵, 그리고 단맛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혈당치가 상승하면 몸이 다양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치를 낮추려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혈당치의 오르내림이 완만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몸은 서둘러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당치가 필요 이상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이런 변화는 몸이 나른하거나 졸린 증상 또는 심리적 불안감도 초래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당치 변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만성적으로 고혈당이 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당뇨병도 유발할 위험이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 계속해서 과도하게 졸음과 피로감, 나른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미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시세끼, 그런 습관과 타성을 버리고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은 새끼를 다 먹는 것은 중요하죠. 그 연령대까지는 몸이 정말로 식사를 요구하는 거고요. 성인이 된 다음에는 삼시세끼를 다 먹는 것은 사실은 몸이 진정으로 식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몸은 휴식을 원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 거기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은 많은 식사보다는 하루에 충분한 공복의 시간으로 휴식을 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은 지나치게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신기하게도 과식을 하면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진대요. 전날 밤늦게 식사를 했다거나 저녁 식사를 많이 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평소보다 심한 공복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공복감을 느끼는 경우는 이것이 바로 가짜 배고픔이라는 건데요. 이런 가짜 배고픔의 시간, 이런 때 습관이나 타성 때문에 또는 배고프지도 않은데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위의 점막은 더욱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더 심한 공복감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야식이라든가 저녁에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위의 점막이 손상되게 되고 잠자는 사이에 손상된 위벽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이때의 위화감, 이것이 바로 공복감과 꼭 닮아 있어서 배가 고프다고 느낀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가짜 배고픔,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이런 가짜 배고픔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위의 점막은 더욱 손상되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더 심한 공복감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은 공복감을 없애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작업에 열중하는 데 방해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공복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먹었다 굶었다 하는 그런 반복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불규칙적인 식사는 몸이 혼란에 빠져 공복감에 사로잡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몸은 다음 음식물이 언제 올지 몰라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생명이 위태롭다. 뭔 일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 오히려 극심한 공복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불규칙한 것도 좋은 게 아닌 거죠. 굶었다? 먹었다. 참 우리 몸인데 몸의 소리를 잘 듣는 것도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항상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하고 너 뭐 먹고 싶지 하면서 주게 되고 또는 진짜 몸이 필요한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었다 어쨌다 하면서 불규칙한 습관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습관도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몸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나쁜 담배조차, 술조차, 마약 또는 달달한 탄산음료 이런 것 등등 이런 습관들을 갖고 있다가 끊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몸이 망가지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바로 금단 현상인데요. 항상 먹던 식사도 안 하게 되면 멍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런 식으로 평소 생활 습관이 일시적으로 흐트러져 몸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은 배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위장과 호르몬을 쉬게 하면서 배설의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침을 먹어야 장이 자극이 돼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화장실에 갈 수 있다. 이것은 장 반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장 반사라는 것은 고형물을 섭취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물을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물은 아침 식사처럼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고요. 오히려 피로를 제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친 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음식을 먹어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장 본래의 힘으로 배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을 잘 보게 되는 것이란 사실은 장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행위는 이로운 면이 있고 해로운 면도 있다는 거죠. 과식이라는 것 또는 폭식, 야식, 삼시세끼를 다 배부르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몸에 위험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음식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먹어서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먹어서 질환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먹지 않아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두 끼를 주는 것, 거기에 공복을 주는 것, 소식하는 습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복이 왜 최고의 약이 되는지 위장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배움과 함께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짜 배고픔, 진짜 배고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으로 식사를 하고 난 다음 사실은 우리의 몸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몸에 들어온 음식물은
위장 속에서 긴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위장 건강 지키는 방법, 과식, 폭식, 정말 독이라는 거 잘 이해하게 됐네요. 때 되면 꼬박꼬박 찾아 먹는 삼시세끼. 저자는 그것은 언뜻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과식을 깨닫지 못하는 큰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몸의 상태는 그때그때 다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이전 식사에서 고칼로리를 섭취했기 때문에 몸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때는 사실 공복감이 다시 느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평소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습관화되면 규칙적인 식사, 그런 습관이잖아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그 시간을 중심으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습관화되면 자칫 몸의 소리를 놓치기 쉽다는 거죠. 지금 공복인지 아닌지, 또 내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닌지, 내 몸에 휴식이 필요한지 아닌지 등등 나의 몸의 소리와는 상관없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너무 불규칙하게 먹게 되면 자칫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끼니를 놓치고 저녁이나 밤이 되어서야 배가 고프거나 식욕이 당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복 시간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일정 시간 동안을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에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쯤에 배고파질 것 같으면 미리 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라든가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에너지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잘 세팅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은 거긴 하지만 자칫 우리 몸의 소리를 뒷전으로 하고 너무 시간 중심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주되 내 몸의 소리에 잘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깨달았거든요. 거기에 위는 신축성을 지니고 있어서 먹는 양에 따라 크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는 줄어들기도 하겠고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 만성적으로 과식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가 부풀어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원래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음식을 계속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하면서 스스로 과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식은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우선 먹는 음식물의 양이 많으면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장과 간 등에 부담을 주게 되죠. 특히 밤에 과식을 하면 쉬어야 할 내장이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데도 내장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해서 수면의 질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에는 사물을 산화시키는 힘, 바로 녹슬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이물질 등을 살균하고 제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활성산소의 공격은 체내 DNA나 세포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은 스트레스와 자외선, 바이러스와 세균, 독성 물질 등의 이물질 체내 침투, 과잉 운동 등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과식도 바로 그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세포가 산화되거나 상처 입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의 주름과 기미의 원인이 되고요. 노화를 정말 가속화시키죠. 그러면서 세포에 이상이 생겨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영양분을 얻게 되죠. 그 영양분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운반되지만 과식으로 혈액 속 영양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액과 혈관 상태도 나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밥과 면류, 빵, 단 것 등 당질이 많은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지질을 과다 섭취한다고 합니다. 좋은 지방을 먹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방에는 나쁜 지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과다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당질과 나쁜 지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의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혈관벽에 달라붙게 된다는 거죠.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 그만큼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혈액의 흐름이 악화되면서 이런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식사를 해서 얻게 된 영양이 몸 구석구석까지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도 완전히 배출되지 못해서 피로와 냉증, 피부 트러블 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혈관과 심장에 큰 부담을 주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경화가 생겨 뇌경색, 심근경색, 뇌출혈, 심부전 등을 일으킬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질이 많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당치가 당연히 올라가고 이 상태가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번 얘기를 나눴죠. 더 나아가서는 과식과 지방과의 관계입니다. 과식의 폐해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내가 과식하는 습관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다양한 질병들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식의 폐해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음식으로 얻은 당질과 체질은 체내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죠. 뇌와 근육, 내장 등이 일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고요. 세포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거는 다 저장을 하게 되죠. 그것을 근육과 간에 저장을 하는데요. 근데 근육과 간의 저장 공간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다지 많은 양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날 썼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근육과 간에 저장해요. 근데도 남았어. 그렇게 거기에까지도 다 저장하지 못한 여분의 에너지는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까지 저장했는데도 또 남았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 여분의 에너지를 무서운 방법으로 축적하려 한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를 중성 지방으로 바꾸어 지방세포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몸의 입장으로서도 참 귀찮은 방법인데 어쩔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너무 남아 도는 거죠. 예전에 저와 함께 같이 공부했었던 냉장고, 냉동고 이론, 또 지갑과 은행 이론,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시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바로 우리가 장을 봐왔는데 그날 끼니를 다 만들고 나서 남은 것은 냉장고에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빠르게 쓸 것 같지 않은 것은 냉동실에 저장을 하죠. 돈도 우리가 지갑에 넣어둔 돈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지만 은행에 넣어둔 돈은 지갑의 돈이 다 떨어졌을 때야 우리가 은행 계좌에 넣어둔 돈을 쓰게 되죠. 지방도 그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그날그날 다 소진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남게 되니까 요즘에는 음식이 풍족하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배달도 되고 모든 것이 편리한 방식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필요한 음식들을 바로바로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에너지만 딱 쓰고 나서 하나도 남길 게 없는 그런 딱 적정한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식도 먹고 삼시세끼도 다 먹고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무서운 거는 지방세포라는 것은 한계가 없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도 계속 먹을 때에는, 즉 과식, 폭식을 하게 될 때에는 또 그만큼 활동량에 비례하지도 않아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못할 때에는 무조건 다 냉장고, 냉동고에 꾸역꾸역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포는 유연성이 좋아 자신의 몸을 원래 크기보다 몇 배나 크게 부풀려 중성지방을 쌓아둘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몸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식사를 잘 조절하지 않는 이상 일단 신체에 들어온 것들은 무서운 방법으로 다 저장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방이 온몸 구석구석 덕지덕지 붙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방이 늘어나서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계 없이 한없이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관은 사람의 몸 중에서 지방세포뿐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하네요. 그래서 이 원리를 예전에도 같이 공부했었지만 오늘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다이어트를 잘 하다가 주말에 치팅 한번 하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는데 회식 가거나 또는 식욕이 치솟아서 과식이나 폭식을 한다거나 또는 칼로리나 당질이 많은 외식을 자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야금야금 우리 몸에 다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빠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또 활동량이 적어지고 또 갱년기까지 온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살을 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잘 하다가도 명절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단 며칠 만에도 우리는 살이 2kg, 3kg 또는 몇 킬로씩 확 쪄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단 며칠, 단 몇 주, 몇 개월, 몇 년 만에도 이렇게 야금야금 찌다 보면 3kg, 5kg, 10kg, 20kg 그 이상으로도 찔 수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확 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확 찐자. 그러니 정말 이걸 읽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먹는 식사마다 우리가 먹고 나서 남은 거는 무조건 저장하게 되는데 근육과 간에 먼저 저장이 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또 걷기나 근력 운동도 하지 않고 활동량도 너무 적어서 그런 것들이 다 빨리 소모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장되어야 된다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한없이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데. 그렇다면 정말 다이어트는 반대로 우리가 그날 먹은 것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식사, 바로 식이 조절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소모할 수 있는 활동량, 꾸준한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충분한 수면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식이 조절만으로도 빠질 수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어려울 때에는 어떤 다이어트 집중 기간 동안에는 자신에게 맞춰 그 비율을 좀 달리할 수 있겠죠.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자신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방법, 그 비율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같이 공부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몸을 돌리는 공장, 그 자체가 강력해야 되잖아요. 노후한 기계와 아주 강력한 힘을 기계는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체가 다르겠죠. 그러니 내 몸의 공장, 바로 신진대사율,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는 사실 집중적인 다이어트 기간이 필요하고 하다 말다 하는 며칠 또는 몇 주 이런 정도의 노력만 가지고는 우리 몸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들까지 다 소모시키기에는 좀 더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어떤 하루, 한 주 한 주 그러면서 매월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또 목표라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달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보고 나서 나에게 안 맞으면 조금 낮추거나 조금씩 올리거나 그렇게 조절해 가면서 나에게 맞추는 게 목표더라고요. 목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나 한 달 동안 몇 킬로 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좌절할 수 있고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그게 아니라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안으로서 내가 이렇게 좀 조절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좀 하향 조절을 하든지, 그리고 어느 때는 굉장히 필 받아서 잘 될 때에는 그때는 또 상향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목표에 맞추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에게 맞추는 다이어트. 그렇지만 집중 기간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달성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유지어터로서 내 몸의 그 달성한 몸무게를 잘 기억시키는 그 유지어터 기간을 훨씬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과식은 독이다라는 것도 이제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미 다이어트 건강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까먹기도 하고 우리가 다이어트만 신경 쓰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사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 잡다한 일들도 다 처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것, 또 단련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동기부여를 잘 받으셨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을 아예 없애야 될까요? 그건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방이 남자도 몇 프로, 여자도 몇 프로 정도가 적정하게 필요한 것은 다 그것들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지방을 다이어트의 적, 건강의 적으로 간주하고 악당 취급을 하기 쉬운데 사실 지방도 자기의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능을. 먼저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왜냐하면 그날만 쓰고 나면 좀 더 에너지를 내야 될 땐 남은 게 없어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지방을 다 저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방은 체온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역할이네요. 또 내장의 위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지방은 쿠션의 역할을 해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죠. 또 호르몬과 담즙 등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도 우리 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성분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래서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온몸 구석구석에 증가해서 과도하게 증가한 지방이 우리의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우선 지방이부터 체중이 증가하면 외모가 변하죠. 딱 보이죠. 살이 쪘죠. 옷도 다 안 맞아지죠. 옷발도 안 살고요. 그러면서 발목에 부담을 주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죠. 또 목 주변의 지방이 증가하면 기도를 압박해서 잠을 자는 동안 무호흡 증후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수면의 질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은 혈관에서 흡수하고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나 노폐물은 다시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대화된 지방이 혈관과 림프관을 압박하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어 고혈압과 심부전, 부종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적정한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도한 지방은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적정한 지방은 어느 정도냐? 복부 비만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고요. 여성은 허리둘레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복부 비만이 많은 게 대사증후군 체형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죠. 또 체질량 지수는 남성은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14에서 19.9%, 30세 이후에는 17에서 22.9%, 여성은 30세 이전에는 17에서 23.9%,
30세 이후에는 20에서 26.9%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자신의 목표를 이 범위 내로 들어가는 것, 이 표준 범위 내로 들어가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표준에 해당하는 그 옷을 두고 내가 저 옷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때 내가 다시 표준 체형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쉽게 이미지화되고 시각화된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옷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놓아 보시고요. 내가 몇 달 안에 저걸 입겠다. 이렇게 해서 적절한 지방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하지만 과도하게 증가한 지방은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주면서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적절한 지방세포는 다양한 호르몬, 바로 유익 호르몬을 분비시킨대요. 그런 유익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지방은 몸에 좋은 기능을 하는 유익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바로 여성 호르몬이죠. 렙틴 호르몬, 바로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호르몬이죠. 또 아디포넥틴 호르몬,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당과 지방을 연소시키면서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커지면 호르몬의 분비 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 좋은 기능을 하는 유익 호르몬은 줄고 대신에 몸에 나쁜 기능을 하는 유해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유해 호르몬은 굉장히 이름이 복잡한데요. 혈당치를 높여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그런 호르몬이 있고요. TNF-알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만성염증을 일으켜 암과 당뇨병, 류마티즘 발병의 원인이 되는 IL-6 이런 호르몬, 또 혈전, 바로 혈관 내에 생기는 핏덩어리, 핏떡을 말하죠. 그 혈전의 용해를 저해하는 PAI-1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식으로 우리의 몸은 나머지 에너지를 다 저장하게 되죠. 근데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지나치게 저장하게 되면 바로 지방세포로, 그러면 유해 호르몬의 작용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혈관의 상처가 복구되지 않고 혈전이 녹지 않고 종양이 증식하고 혈당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또 당뇨병, 뇌출혈, 뇌경색과 심근경색, 암 등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나비효과로 작용하는 그 시작은 바로 과식이라는 거죠. 과식, 폭식, 야식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우리의 과거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현재의 식습관을 개선해서 그것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해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현재의 식습관, 바로 과식의 습관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또한 내장지방은 피하지방에 비해 더 많은 유해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훨씬 더 유해하긴 한 거네요. 그래서 그냥 통통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장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훨씬 더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화와 더불어 과식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사력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건강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과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체내 각 기관과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폐해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과식의 폐해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과식의 폐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공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꾸준히 잘 지켜갔을 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다이어트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직업군 중에 하나잖아요. 이미 날씬해도 화면으로 볼 때는 더 뚱뚱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뚱뚱해 보이면 가만히들 안 놔두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아도 남들은 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자꾸만 공격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또는 직업의 특성상 규칙적인 습관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습관을 하다 보면 또 항상 일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쉬어야 할 때는 나태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보통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몇 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는다. 저녁 식사를 최대한 일찍 먹고 몇 시 이후부터는 먹지 않는 것. 바로 그게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간헐적 단식을 적용한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될 때도 많고 먹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항상 너무 혹독한 식이 조절을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공복이라는 것,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복잡한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간단한 원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자신에 맞게 조절하면서 그 목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조건들에 맞춰서 최적화시켜가는 것, 그 과정의 성패가 다이어트의 성과도 달라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공복 시간, 그 상태를 우리 몸에 주는 것이죠. 그런 과식의 폐해로 이어진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개선해 가려면
바로 과식을 줄여야 된다는 것. 근데 풍요의 시대에서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것. 수면 8시간, 공복 8시간, 붙여서 16시간 정도의 공복을 주는 것. 거기에 때로는 조금 줄여질 수도 있겠고, 때로는 더 충분히 할 수도 있겠고, 매일매일 못하면 주말에 한 번이라도 꼭 하고, 몸이 안 좋을 때라든가, 우리가 예전에 몸이 안 좋으면 더 보약을 먹어야 된다. 몸보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복이 최고의 약, 공복이 보약이 된다는 거죠. 걷기도 보약이고요. 잠도 보약이고요. 자, 공복, 바로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깨운다고 합니다.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은 노벨상 수상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자신에게 최적화해가고 어떤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게도 되죠.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 역효과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잘 인식하고 이 도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식이 우리 몸에 준 손상을 리셋하는 방법으로 공복이 가장 좋은 약이다. 이 천연약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가야 되겠습니다. 연속된 10시간 이상의 공복은 지방의 분해를 시작하고요. 16시간 이상의 공복일 때 바로 자가포식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공복 시간을 잡을 때 우리는 무리 없이 공복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연령과 직업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 또 생체 리듬에 맞춰서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공복 왜 최고의 약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르게 사용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계획해 보시고 더 최적화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